엄마,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금방 올게.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백미러 속으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낡은 꽃무늬 점퍼,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린 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엄마.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아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엄마의 낡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는 통장 한 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잔액 5억 원. 5억.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제 이름은 한민준, 올해 44살입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 아내 소연이와 12살 딸 지아,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째인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엄마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1959년생. 올해 65. 치매 판정을 받은 건 제가 41살이던 해 봄이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엄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아버지 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아빠는 먼 곳에 일하러 갔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한테서 이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엄마가 더 불쌍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항상 불을 끄지 않고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엄마 덕에 대학도 나왔습니다. 작은 IT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소연이를 만나서 결혼한 건 32살. 딸 지아가 태어난 건 33.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평범하게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치매 진단 초기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린다든지 가스 잠그는 걸 빠뜨린다든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저는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셨는데? 소연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이 내 평생 반려자가 맞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매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병이었습니다. 엄마는 밤에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민준아, 학교 늦겠다라며 저를 깨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주무세요 라고 하면 엄마는 소연이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당신이 누구요? 왜 남의 집에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종종 대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점점 잦아졌습니다. 소연이가 치우고 씻기고 세탁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고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연이에게 미루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딸 지아는 할머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지아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눈에는 지아가 낯선 아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아는 방에서 엉엉 울었고 그날 이후로 지아는 할머니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처음으로 한계를 드러낸 건 엄마가 들어온 지 10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민준 씨,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소연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요양원? 평생 나 하나 보고 사신 분을 요양원에 보내? 그게 사람이야? 소연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민준 씨는 회사 가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수발을 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습니다. 소연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서도 아내는 그냥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소연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 친정으로 가 있을게요. 민준 씨가 결정하면 연락해줘요. 소연이는 지아를 데리고 짐을 쌌습니다. 지아는 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12살짜리 딸의 눈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원망인지 안타까움인지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집에서 저는 엄마와 단 둘이 남았습니다. 처음 2, 3주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엄마를 돌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엄마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외출하려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막아서 큰일을 면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 방문에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주 조퇴를 하고 집중을 못하다 보니 업무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대리,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엄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어둠 속에서 혼자 벽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 둘, 셋. 민준이는 언제 오나? 하나, 둘, 셋.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치매 부모, 요양원 아닌 이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댓글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산에 모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연을 좋아하셔서요.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산에 모셨다. 저는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요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곳은 한 달에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획 같지 않은 계획이 머릿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 저는 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 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열흘 뒤 토요일,
저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 산에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데려가 준다고? 좋지. 그 웃음이 저를 천천히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외딴 산길. 저는 거기서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 하나,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곳, 사람이 거의 없는 곳. 저는 엄마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변이 단풍으로 붉었습니다. 엄마는 단풍을 보며 어머나 예쁘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금방 올게.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는 차로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얌전히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엄마가.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무감각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었습니다. 산을 완전히 내려왔을 때 비로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길가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신발장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준에게. 엄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힘없는 하지만 분명히 엄마 글씨였습니다.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한 장과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잔액 5억 원. 5억.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린다.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려. 그런데 이상하게 너 어릴 때 일은 다 기억나.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넘어지면서도 웃던 얼굴. 처음 학교 가던 날 가방이 너무 크다고 내가 웃었더니 내가 삐졌던 거. 기말고사 끝나고 와서 엄마 짜장면 먹자고 했을 때 너 목소리. 그런 건 하나도 안 잊어버려. 민준아, 엄마가 요즘 많이 불편하지? 엄마도 알아. 밤에 자꾸 일어나는 거, 소연이한테 이상하게 구는 거 엄마도 알아. 기억이 없어도 느낌은 알거든. 분위기를. 엄마가 민준이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거. 이 통장은 엄마가 40년 동안 모은 거야. 식당 일하면서, 파출부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민준이 결혼할 때 쓰려고, 손자 생기면 쓰려고 그렇게 모았는데 결국 다 못 썼어. 이거 민준이 줄게. 대신 부탁이 있어. 엄마가 이거 써도 된다고 했다고 죄책감 갖지 마.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인생에서 민준이가 제일 잘한 일이야. 민준이 낳은 거. 소연이한테 잘해줘. 그 애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지아한테 엄마 이상한 할머니였다고 기억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해. 할머니가 지아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줘.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내가 가끔 엄마 볼 때 눈빛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거든. 그 눈빛이 뭔지 엄마는 정확히는 몰라도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아. 미안해. 사랑해. 엄마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코트를 입은 채로, 아직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은 채로.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치매 환자라도 엄이라서 느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걸,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생각한다는 걸, 아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이 돈을 남기고 떠날 준비를. 제가 엄마를 버리러 간 날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단풍이 예쁜 산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 어머나 예쁘다라고 말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집에서 현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이렇게 울어본 게 엄마 치매 진단을 받던 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통틀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이 들었을 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강원도로 가야 했습니다. 밤에 혼자 불도 없는 산 중턱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차를 몰면서 저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폰으로. 물론 연결될 리 없었습니다. 엄마는 폰 쓰는 법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그냥 전화기를 갖고 있어 봤자였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5번, 10번, 20번. 강원도 진입을 앞두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치매 어머니가 산속에 혼자 계십니다. 홍천군 5호산 중턱 쉼터예요. 제발 먼저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 경찰관이 뭔가를 물었는데 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치를 다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와 119 소방차 1대가 와 있었습니다. 쉼터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와서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한민준 씨요?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지금 저쪽 소방차에 계세요. 저체온증 증상이 좀 있어서요. 저체온증. 10월 중순 강원도 산속의 기온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엄마는 얇은 꽃무늬 점퍼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뒤쪽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엄마가 담요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 민준이 왔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이 자신을 산에 버리고 간 것도 홀로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낸 것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아니면 다 알면서도 용서해 준 것처럼 엄마 추웠어?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별로. 단풍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느라 몰랐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작았나요? 뼈가 다 만져지는 앙상한 손.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손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는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우리 민준이가 치매 환자 특유의 무엇이든 괜찮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저는 그날 밤 구조대원과 경찰관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이틀 입원했습니다. 저체온증과 경미한 탈수 증상으로.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병원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병가를 냈습니다. 사유는 가족 긴급 상황. 팀장이 잘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도 여전히 이것저것 잊어버렸습니다. 간호사 이름을 5번 물었고 여기가 어디냐고 3번 물었고 밥을 먹고 나서 또 밥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너 밥 먹었어? 민준아,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민준아, 얼굴이 왜 그래? 밥을 안 먹었어? 저는 그때마다 엄마 손을 잡고 응,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엄마 집이야. 좋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소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6번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엄마를 산에 버리러 갔던 것, 편지와 통장을 발견한 것, 다시 데려온 것, 병원에서 이틀을 지낸 것, 소연이는 말없이 다 들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근데 지금 당장은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움이 필요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하 학교 끝나고 오면 같이 갈게요. 저는 고마워라는 말 대신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와 지아가 왔습니다. 지아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지아 왔어? 우리 지아. 지아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는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먼저 직장에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치매 가족 돌봄 때문에 탄력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복지제도에 가족 돌봄 유형 근무가 있다는 걸 그제야 찾아봤습니다. 엄마 통장의 돈으로는 주간 요양센터를 등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엄마가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거기서 엄마 또래 친구들을 사귀었고 노래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소연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입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연이는 당분간 친정에 있으면서 주말에만 왔습니다. 지아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엄마는 지아가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편지를 한 번씩 읽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을 때 엄마의 상태는 조금 나빠졌습니다. 치매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제 이름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민준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엄마 아들이요. 엄마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 아들이야? 잘생겼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려도 마주보고 웃는 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지쳐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은 못하고 그냥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 저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가기 전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게 약함이 아닙니다. 엄마는 4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게 강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도움을 구할 줄 몰랐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다행입니다. 엄마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민준아, 오늘 날씨가 좋네. 창문 밖을 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저는 매번 커튼을 열어봅니다.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 오늘 날씨 좋아. 그게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옆에 있는 날은 날씨가 나빠도 좋은 날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 보셨나요? 아니면 문자라도, 아니면 그냥 생각이라도 한번. 언젠가는 기억 속에서만 남을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매일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주간 센터에 가 계실 때 잘 지내고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냐고. 엄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잘 지내. 근데 민준이 너는?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도 잘 지내, 엄마. 그게 진심이 된 날부터
저는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 정신없이 따라오셨죠? 잠깐 호흡을 고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9년 11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밤 산속에 혼자 두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 장롱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과 5억이 넘는 통장을 발견했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삶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속살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날 밤 그 편지를 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마 저는 그날 밤 잠들었을 겁니다. 새벽에 잠깐 죄책감으로 뒤척이다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밤 실제로 향하고 있던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저를 살렸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온 아들이 어머니 편지로 살았다니.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 편지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병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3년 동안 치매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당하려고만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 원망하고 원망이 커지면 지쳐갔습니다. 그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제대로 모시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치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 필요했던 말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을 잃지만 감정은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이름, 얼굴은 희미해지지만 사랑받는 느낌, 안전한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감정적 경험은 훨씬 오래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짜증을 냈을 때 내용은 기억 못하셔도 그 감정은 오래 남으셨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그 따뜻함도 오래 남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어머니에게 남긴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남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만날 때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든 모르시든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부르셔도 그냥 그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오빠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를 떠올리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왔어 하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반가워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됐지만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오시는 목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세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 하시는데 그냥 설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 못 하셔도 제가 온다는 것을 몸으로 아셨습니다. 그게 감정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 아니면 형제나 배우자를 돌보고 계신 분, 아니면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쳐도 된다고. 한계를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날 밤 어머니를 산속에 두고 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된 3년의 과정,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지침과 무력감과 분노는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돌봄이라는 일은 원래 그만큼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제가 했어야 했던 것은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모 아들들에게, 사회 시스템에.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무너지게 했고 그 무너짐이 결국 그날 밤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돌봄에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돌보기 위한 결정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가 아직 많은 걸 기억하실 때 제가 더 많이 들어드리지 않은 것. 어머니가 치매 초기였을 때 어머니는 아직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더 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치매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어릴 때 이야기 들려달라고. 어떻게 만나셨냐고.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냐고. 그 이야기들을 다 들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기억이 남아있는 날에 그 이야기들을 적어둡니다. 메모 앱에, 노트에. 언젠가 어머니가 기억을 다 잃으셔도 그 이야기들은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예나가 커서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도록 어머니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봄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유독 맑으셨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목련이 피어 있었고 어머니는 그 꽃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 저는 목련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목련꽃 꺾어다 줬어. 처음 사귈 때, 봄에. 그 양반 멋있는 척 했는데 꽃 꺾으러 가면서 가시에 찔려서 손 다쳤어.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줬는데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 내가 그걸 보고 웃었거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화를 냈어. 왜 웃냐고. 그래도 예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에서만 보던 아버지. 젊고 멋있으려다 가시에 찔려 피 흘리던 아버지. 그 장면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 말씀 덕분에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너도 어릴 때 가시에 찔린 적 있어. 마당에서 놀다가 장미 가시에. 그때 엄마한테 안 울었어. 혼날까봐.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왈칵 울었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거 기억해? 저는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을, 치매가 많은 것을 지워가는 와중에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정원을 2바퀴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이야기들을 전부 메모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싫어서요. 아버지 목련꽃 이야기, 제가 밥 먹다 운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전라도 감나무 집에서 살던 어릴 때 이야기까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이 저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오신 70 몇 년 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장면들을 겪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이제야 듣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산속에서 하셨던 그 말, 늦었네, 별 많이 봤다. 저는 이 말이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가 우연히 하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차가운 산바람 속에 아들이 자기를 두고 갔다는 걸 온전히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하신 일은 하늘을 보신 겁니다. 별을 보신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워서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서 있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별. 그리고 저를 보시고는 늦었네 하셨습니다. 화 한마디 없이. 저는 그게 어머니가 살아오신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원망 대신 별을 보시고 분노 대신 꽃을 보시고 지침 대신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그걸 배웠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미선이 말했던 것처럼 늦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밤의 이야기는 아직도 꺼낼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봄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지금 부모님이나 가까운 누군가와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곁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잡고 있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전해집니다. 감정은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오늘도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계실 겁니다. 목요일이 오면 아침부터 설레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알아보시든 모르시든 반가워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갑니다. 여러분도 가세요. 아직 늦지 않은 곳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